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이게 정말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뭐 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게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전쟁의 불길이 러시아의 심장부, 바로 모스크바 한복판으로 옮겨 붙고 있어요. 아, 푸틴 대통령의 최고위급 장군 중 한 명이요. 바로 자기 집 앞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건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저는 그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 더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자마자 비밀 벙커로 긴급 대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가 있었죠. 네, 이건 그냥 공격 하나에 대응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러시아 지도부 전체가 느끼는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장군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먼저 청취자분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날 모스크바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6시 14분. 6시 14분요. 아직 동도 트기 전 아주 이른 아침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들 이제 막 출근 준비하던 그런 시간이었죠. 암살된 인물은 드미트리 볼코프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드미트리 볼코프. 이 사람이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차장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겨울 대공세 전략 있죠? 그걸 총괄 설계한 핵심 브레인이었어요. 아, 푸틴이 직접 주재하는 최고 위급 전략회의에 들어가서 작전을 보고하는 그야말로 푸틴의 전쟁 두뇌 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마코에서 실제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실세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장소예요. 장소요? 네. 여기가 무슨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도 아니고요. 모스크바 내에서도 루블료프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루블료프카라면 거긴 러시아 최고위층만 사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의 평창동이나 한남동 같은 최고급 주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보안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삼엄한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이 뚫렸다는 거잖아요. 외부엔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볼코프 장군의 경호팀이 매뉴얼대로 차량에 타기 전에 주변 지역을 싹 수색하고 안전합니다라고 보고를 올렸다고 해요.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그 보고가 끝난 지 단 6초 만에 6초요? 네, 단 6초 만에 장군이 자택문을 나와서 방탄 차량으로 걸어가던 그 짧은 순간에 집 입구에서 불과 15m 떨어진 상공에서 드론이 폭발했습니다. 그 세상에 6초반이 이건 뭐 경호팀이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전에 모든 동선과 타이밍이 완벽하게 계산된 정말 치밀한 작전이었던 거죠. 볼코프 장군하고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와, 처음에는 현지 언론들도 이게 그냥 단순 가스폭발 사고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FSB 요원들이 도로에 움푹 파인 거대한 구덩이랑 사방으로 찍져나간 장갑 차량 파편을 보고는 이건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암살이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크렘린에 보고되었을 때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판 같았겠어요? 네.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 집 앞마당에서 최고 사령관이 제거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러시아 지도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야말로 공황 상태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여러 서방 정보기관의 첩보를 종합해보니까요. 사건이 암살로 최종 확인된 지 90분도 안 돼서 푸틴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 벙커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90분 만에요? 네. 공식 일정은 당연히 전부 취소됐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푸틴은 그동안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엄청 애썼잖아요. 네, 항상 그랬죠. 그런데 이번엔 그 이미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는 건 이번 공격을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아, 볼코프 다음은 나일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엄습한 거죠. 맞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같은 다른 고위 군사령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숨었겠군요. 네, 전부 안전가옥으로 대피하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해버렸죠. 이건 단순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이제 모스크바의 내 집 앞도 안전하지 않다. 이 공포가 크렘린 전체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갖춘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공격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뭔데요? 첫 번째는요, 거의 확실해 보이는 내부 조력자의 존재예요. 내부 조력자요? 스파이. 네, 볼코프 장군이 그날 아침 몇 시 몇 분에 집을 나서는지, 또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이런 건 극비 중에 극비 정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측이 이 정보를 손에 넣었다는 건 크렘린 내부에 정보를 빼돌리는 스파이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뭐 군사적 타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러시아 지배 엘리트 내부의 충성심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뭐 돈 때문에 정보를 팔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푸틴 체제에 불만을 품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 세력이라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지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내부 스파이 색출 작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두 번째 이유는 첨단 드론 기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 상공은 S-400 같은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겹겹이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드론은 그 모든 레이더망을 유유히 뚫고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물론이라는 거군요. 네, 전문가들은 기존 드론보다 훨씬 작고 소음도 거의 없고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신형 스텔스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잔해가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는데 폭발할 때 완전히 연소되도록 설계됐거나 혹은 러시아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잔해를 확보하고도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걸 먹어섭니다. 모스크바 상공에 드론을 띄워서 최고위급 인사를 암살할 수 있다는 건 러시아의 방공망과 내부 보안 시스템이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광고한 셈이죠. 맞습니다. 이건 군사적 타격인 동시에 러시아의 국가적 위신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외과 수술 같은 정밀 타격 능력이에요. 정밀 타격이요? 네. 탑재된 폭약의 양은 한 5에서 8kg 정도로 도시를 파괴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차량의 장갑이 가장 취약한 지붕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로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이건 그냥 맞히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노려서 찌르는 수준의 기술력인 거죠. 와, 내부 정보 첨단 기술, 정밀 타격 능력,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밀도는 이 공격이 무슨 무작위 테러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진 작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목표가 왜 하필 볼코프 장군이었을까요? 그가 상징하는 바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볼코프 장군은 쇼이구 국방장관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군 조직 입장에서 보면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푸틴이 동부전선을 돌파하라라는 식의 추상적인 전략 목표를 세우면요. 네. 그걸 실제로 수십만 대군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으로 만들고 보급과 배치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볼코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군대라는 기계가 삐걱거리지 않게 기름칠하고 부품을 조이고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총괄 엔지니어 같은 역할이었군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런 인물을 제거하는 것을 군사전략 용어로 리더십 참수, 영어로는 리더십 디캐피테이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리더십 참수? 말 그대로 조직의 머리를 베어버린다는 거네요? 네, 단순히 상징적인 인물을 제거해서 공포를 주는 게 아니고요. 대체 불가능한 실무적 핵심 인물을 제거해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는 훨씬 더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이건 굉장히 대담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죠. 후임자가 오더라도 볼코프 장군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작전 계획, 그리고 조직 운영 노하우, 그러니까 그 조직적 전문성이라는 걸
그대로 물려받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당장 후임자를 찾고 업무를 인계받아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테고 그동안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볼코프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가 러시아군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부품이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의 일반 병사를 사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무서운 전략이네요. 하지만 이런 식의 표적 암살은 굉장히 위험한 선을 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을 당할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보복 공격의 수위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장 모스크바의 모든 보안 절차가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고위 관리들은 동선을 예측할 수 없게 매일 출퇴근 경로와 시간을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인 내부 스파이 색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내부 단속이 오히려 조직의 경직성을 높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을 키워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모스크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에 배치됐던 방공망 시스템까지 빼서 수도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지역의 방어가 취약해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러시아 내부가 완전히 팔칵 뒤집혔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이나 서방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미국이나 나토는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거나 논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 본토의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암살 작전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연루되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거겠죠. 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가 언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은 전쟁 당사자들이 작전을 지휘하는 곳 어디에든 존재한다. 아, 이건 사실상 모스크바에 있는 지휘부도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다 라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암묵적으로 지지해 준 셈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계산된 발언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면서도 러시아에게는 이런 공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우리가 뒤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다중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편 당사자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사건 직후 영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자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 것이다. 와. 모든 러시아 지휘관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네요. 러시아 지휘부 전체를 향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지켜보고 있고 다음은 네가 될 수 있다. 이런 공포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고립된 공격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 또 있습니까? 네, 불과 며칠 전에는 러시아 국경 도시인 벨고로드에서 FSB 고위 장교가 차량 폭탄 공격으로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 사건이 있었죠? 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HR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테러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이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성명을 냈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바로 이런 작전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하나의 패턴이 보이는군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단순히 영토를 방어하고 탈환하는 것을 넘어서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러시아의 머리 자체를 공격하는 쪽으로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쟁 전략, 이른바 그림자 전쟁의 시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러시아 지휘부를 한 명씩 그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제거하겠다는 거죠. 전선을 넘어서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정말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최고위급 장군 암살 사건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대화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적인 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째,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본토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수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러시아의 오랜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이제 모스크바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포가 현실이 된 거군요.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러시아 지휘부 내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심었습니다. 누가 내부의 배신자인지, 누가 다음 목표가 될지 모른다는 상호 불신과 의심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군의 사기와 지휘 체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내부의 적에 대한 공포가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더 효과적일 때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전쟁은 이제 단순한 군사력과 무기의 대결을 넘어서 상대 지도부의 의지와 심리를 파고드는 고도의 심리전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전쟁에서의 승기만큼이나 크렘린의 책상에 앉아있는 지휘관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는 것이 중요해진 거죠. 정말 전쟁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총과 대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 셈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대화를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과연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군사작전을 이끌 수 있을까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푸틴의 권력과 국가의 승리보다 자기 자신의 생존에 먼저 생각하기 시작할 때 거대한 러시아 군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균열이야말로 앞으로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휘관들의 마음속에 생긴 그 공포라는 무형의 변수가 어쩌면 전쟁의 최신형 탱크보다 전쟁의 결과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참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군사, 정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요. 저희 채널 전쟁 시사를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